늦가을 해가 일찍부터 서산으로 기울어 판서 대감댁의 넓은 마당에 길고 차가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처마 끝에 매달린 마른 옥수수대를 스치는 바람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들리는 날이었습니다. 부엌 아궁이에서 피어오르는 매캐한 저녁 연기가 공기 중에 무겁게 가라앉았고 그 너머로 육중한 기와 지붕이 위압적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었지요. 마당 한 구석에서 무언 우연이라 불리는 사내가 묵묵히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태어날 때부터 소리를 내지 못했지요. 그래서 이름조차 말이 없다는 뜻의 무언이었습니다. 그는 이 거대한 저택에서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존재는 오직 도끼가 마른 장작을 쪼개는 둔탁한 소리로만 증명될 뿐이었습니다. 그때 헛간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마당쇠가 무언을 발견하고는 발길을 멈췄습니다. 어이 벙어리, 그것만 끝내지 말고 마님 방 아궁이도 살펴라. 오늘 밤엔 유난히 추울 거라 신다. 마당쇠는 퉁명스럽게 말하며 자기 몫의 일을 떠넘겼습니다. 무언은 그저 도끼질을 멈추고 고개만 한번 꾸벅 숙일 뿐이었습니다. 대꾸할 말도 불평할 기력도 없었지요. 해가 완전히 지고 나서야 무언은 자기 몫의 일을 겨우 마쳤습니다. 그는 줄인 배를 움켜쥐고 부엌으로 가 차갑게 식어버린 누룽지 한 덩이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바로 먹지 않고 저택 뒤편에 마구간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대감이 아끼는 사나운 군마 준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길들이지 못해 무언에게 관리가 맡겨진 말이었지요. 말은 거칠게 코를 뿜으며 낯선 일을 경계했지만 무언이 다가가자 이내 잠잠해졌습니다. 무언은 품에서 누룽지를 꺼내 말의 입에 넣어주며 거친 갈기를 가만히 쓸어주었습니다. 이 차가운 저택에서 유일하게 그에게 온기를 나눠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말의 따뜻한 콧김을 쬐며 잠시 언손을 녹였습니다. 말만이 그의 침묵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판서 대감댁에 중요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높은 벼슬아치들이었지요. 저택은 아침부터 분주했고 무언처럼 눈에 띄지 않아야 하는 하인들은 더욱 구석으로 내몰렸습니다. 사랑채에서는 시끌벅적한 웃음소리와 검은고 소리가 담장을 넘어 새어나왔습니다. 안방마님은 무언에게 조심스럽게 다과상을 사랑채로 내가라고 명했습니다. 하필이면 손이 빠른 다른 하녀가 급체하는 바람에 가장 미덥지 못한 그에게 일이 맡겨진 것입니다. 무언은 무거운 놋쟁반을 들고 쿵쾅거리는 심장을 애써 억눌렀습니다. 쟁반 위에는 귀한 약과와 맑은 꿀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마루에 막 발을 디뎠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반질반질하게 닦인 마룻바닥이 문제였습니다. 그가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미끄러운 바닥에 발이 꼬이며 몸의 균형을 잃었습니다. 쨍그랑 요란한 소리와 함께 녹그릇들이 마루에 나뒹굴었고 끈적한 꿀물이 손님 중 한 명의 값비싼 비단, 도포 자락을 흠뻑 적셨습니다. 사랑채의 웃음소리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도포를 버린 손님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냐.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판서 대감의 얼굴은 체면이 구겨져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감히 손님 앞에서 변명 한마디 못하는 무언을 노려보았습니다. 제요, 천한 것을 당장 끌어내라. 감히 귀한 손님 앞에서 이 무슨 망발이냐. 짐승만도 못한 놈, 대감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무언은 변명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마당 한가운데로 끌려나와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야 했습니다. 매질이 시작되었습니다. 흐읍, 그는 비명 대신 터져나오는 숨을 삼켰습니다. 모진 매가 등을 내리칠 때마다 무언은 흙바닥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억울했지만 호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사람들에게 멍청함 혹은 반항으로 비쳤습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지만 그것은 추위 때문인지 억울함 때문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차가운 늦가을 바람만이 그의 젖은 등 위로 무심하게 불어갈 뿐이었습니다.
그날 마당에서 당한 모진 매질로 인해 무언의 등은 불에 댄 듯 화끈거렸습니다. 얇은 무명옷 위로 스며 나온 피가 밤사이 차가운 공기에 얼어붙어 살갗에 고통스럽게 달라붙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음 날에도 여느 때와 같이 소죽을 쓰고 마구간을 치워야 했습니다. 대감되게 그 누구도 그의 고통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그의 상처마저 보이지 않게 만드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열흘쯤 지났을까요? 저택에 또 다른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이번에는 차가운 가을바람이 아니라 죽음의 냄새를 풍기는 불길한 기운이었습니다. 판서 대감의 금지옥엽 하나뿐인 외아들이 원인 모를 열병 레빙에 걸려 쓰러진 것입니다. 펄펄 끓는 아이의 몸은 숯덩이 같았고 이름난 의원들이 밤낮으로 드나들며 값비싼 약재를 쏟아부었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대감댁의 분위기는 삽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사랑채에서 들려오던 호탕한 웃음소리는 멎었고 안방마님의 흐느끼는 소리만이 텅 빈 복도를 울렸습니다. 판서대감은 자신의 권세로도 어쩔 수 없는 병마, 비익모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는 수염을 쥐어뜯으며 의원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아들을 살려내지 못하면 너희 모두 목숨을 부지할 줄 알라. 하지만 의원들은 고개만 조아릴 뿐 끓어오르는 열을 내릴 방도를 찾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던 어느 날 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한 무수리가 다른 하인에게 속삭였습니다. 금정산에 사는 산매구 샴메이 마릴세. 그 계집이 죽은 사람도 살리는 약초를 안다던데. 그 소리는 바람을 타고 돌고 돌아 결국 모든 희망을 잃고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이었던 판서 대감의 귀에까지 들어가고야 말았습니다. 대감은 당장 하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금정산에 산다는 그 요망한 계집을 아는 자가 있느냐. 하인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마구간을 지키던 늙은 마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대감마님, 저기 무언놈이, 저 번거리 놈이 약초를 캔다며 가끔 금정산 깊은 곳까지 드나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구석에 서 있던 무언에게로 향했습니다. 대감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무언을 쏘아보았습니다. 그는 무언이 자신의 말을 알아듣는지조차 관심 없었습니다. 네가 그 계집을 안다 들었다. 당장 산으로 가 그 계집을 잡아오너라. 살려서 데려오든 죽여서라도 그 비방을 가져오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 만약 빈손으로 돌아온다면 내 놈의 목숨은 없을 것이다. 대감은 돈이 든 묵직한 전대를 무언의 발치에 던졌습니다. 무언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채 아물지 않은 등을 이끌고 산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대문을 나설 때 하늘은 이미 잔뜩 찌푸려 있었고 뼛속까지 시린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금정산은 험하기로 이름난 산이었습니다. 무언은 평소 약초를 캐던 익숙한 길을 따랐지만 산 중턱에 이르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첫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솜털처럼 날리던 눈발이 인해 장대비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천 엔히엔 버워셜 역경 눈보라는 순식간에 온 산을 집어삼켰습니다. 무언은 길을 잃었습니다. 사방은 온통 하얗게 변해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휘몰아치는 바람소리는 귀신이 우는 듯했고 무언의 얇은 옷은 금세 젖어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쓰러질 듯한 몸을 이끌고 바위 틈에서 잠시 바람을 피하려 했습니다. 등에서는 다시 피가 배어 나오는 듯 욱신거렸습니다. 줄인 배와 추위 그리고 절망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이대로 끝인가? 그는 차라리 이대로 눈을 감으면 고통도 서름도 끝날 것 같았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차가운 저택의 마당에서 맞던 매질과 지금 이 순간 자신을 얼어붙게 하는 눈보라 중 어느 것이 더 차가운지 생각하다가 결국 하얀 눈밭 위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무언은 코끝을 간지럽히는 따뜻한 기운에 서서히
눈을 떴습니다.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매캐한 소나무 장작 타는 냄새와 지금껏 맡아본 적 없는 향긋한 약초 내음이었습니다. 귀에는 타닥타닥 불꽃 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떠보니 그는 좁지만 아늑한 흙바닥 오두막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젖었던 옷은 벗겨져 불 옆에 널려 있었고 몸에는 두꺼운 짐승 가죽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궁이 앞에는 한 소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산메구라 부르던 사나샨 엘였습니다. 사나는 달빛을 따 만든 듯한 검은 머리를 한쪽으로 묶고 무언이 매질로 인해 찢어졌던 옷을 작은 손으로 꼼꼼히 꿰매고 있었습니다. 무언이 몸을 일으키려 하자 끙하는 낮은 신음이 저도 모르게 새어나왔습니다. 그 소리에 사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산속의 샘물처럼 맑고 깊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놀람이나 경계심 대신 이상한 평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언이 말을 못한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사나는 꿰매던 옷을 내려놓고 아궁이에 걸어두었던 작은 솥에서 뜨끈한 죽을 한 그릇 퍼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무언에게 내밀었습니다. 무언은 망설였습니다. 그는 평생 누군가에게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인으로서 그는 항상 남은 음식을 먹거나 구석에서 몰래 허기를 채워야 했습니다. 사나는 무언이 죽그릇을 받지 않자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먼저 한 숟가락 떠서 후후 불어 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괜찮다는 듯이 웃어 보이며 다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그제야 무언은 조심스럽게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손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죽에는 이름 모를 산나물과 약초가 들어있어 독특한 향이 났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달았습니다. 무언은 사나의 오두막에서 며칠을 더 머물러야 했습니다. 바깥의 눈보라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그의 몸도 아직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두막 구석에서 묵묵히 사나의 일상을 지켜보았습니다. 사나는 정말로 숲의 일부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창문을 두드리는 박새들에게 모이를 나눠주며 다정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밤새 춥지는 않았느냐? 그러면 새들은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지저귀였습니다. 무언은 경이로운 눈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도 대감되게 사나운 말과 교감할 수 있었지만 사나는 마치 숲의 모든 생명과 대화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무언의 침묵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무언가를 필요로 할 때면 그가 손짓하기도 전에 먼저 알아채고 챙겨주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눈을 통해 그의 생각을 읽는 듯 했습니다. 눈보라가 잦아들던 날, 저녁 사나는 아궁이 깊숙한 곳에서 검게 그을린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뜨거운 재를 털어내자 노랗게 잘 익은 군고구마 2개가 드러났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구마 하나를 그녀가 무언에게 건넸습니다. 무언은 뜨거운 고구마를 받아들고 그 온기를 가만히 느꼈습니다. 이 작은 오두막 타닥거리는 불꽃 군고구마의 달콤한 냄새, 그리고 자신을 그저 사람으로 바라봐주는 저 맑은 눈동자. 무언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따뜻함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고구마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꿀처럼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는 사나를 바라보며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예의를 담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는 소리 없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나는 그저 엷은 미소로 답할 뿐이었습니다. 사나이의 오두막에서 몸을 추스르던 무언은 난생 처음으로 평온이라는 것을 맛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윽박지르는 호령도 경멸 어린 시선도 없었습니다. 오직 타닥거리는 장작 소리와 숲의 고요함, 그리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사나의 맑은 눈빛뿐이었습니다. 무언은 틈틈이 오두막 주변에 부서진 울타리를 고치고 무거운 물동이를 길어다 주며 빚을 갚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오두막 근처 숲에서 여린 짐승의 고통스러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나와 무언은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어린 노루 한 마리가 사냥꾼이 쳐놓은 쇠덫의 뒷다리가 단단히 걸린 채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노루는 극심한 고통과 공포에 질려 눈이 온통 충혈되어 있었고 피가 하얀 눈밭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사나가 안타까운 마음에 괜찮다 아가, 내가 도와주마 하며 다가가려 했지만 노루는 더욱 거칠게 날뛰며 그녀를 향해 머리를 들이받을 듯 위협했습니다. 상처 입은 짐승의 경계심은 숲과 친숙한 사나조차 어쩌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나는 발만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언이 조용히 사나의 앞을 막아서며 천천히 노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몸을 한껏 낮추어 자신을 위협적이지 않게 보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입을 여는 대신 목 깊은 곳에서부터 낮고 부드러운 소리를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흐음, 흐음. 그것은 말이 아니라 마치 어미사슴이 새끼를 달래는 듯한 혹은 깊은 산의 바람이 나무를 어루만지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놀랍게도 광란하던 노루가 점차 움직임을 멈추었습니다. 노루는 여전히 경계했지만 무언의 눈을 가만히 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언은 그 침묵의 소리, 그의 품성으로 계속해서 노루를 달랬습니다. 괜찮다, 아프지 않게 해주마. 나는 너를 해치지 않는다. 그의 진심이 소리 없이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무언은 한 뼘 한 뼘 아주 천천히 거리를 좁혔습니다. 마침내 그의 손이 노루의 머리에 닿았습니다. 노루는 잠시 몸을 떨었지만 이내 무언의 따뜻한 손길에 제 머리를 맡겼습니다. 그는 노루의 눈을 들여다보며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재빠르게 덫의 쇠고리를 풀어냈습니다. 덫이 풀려나자마자 사나가 준비해온 찌은 약초를 상처에 조심스럽게 발랐습니다. 사나는 그 모든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저 사내가 말보다 더 깊은 언어로 짐승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약초를 잘 아는 상골 소녀였지만 무언은 생명의 고통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특별한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사나는 무언의 등이 아니라 그의 깊고 따뜻한 영혼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숲의 정적을 깨고 거친 남자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찾았다. 저기 있다. 저 벙어리 놈하고 요망한 계집이다. 판서 대감댁의 간호치아 누들이었습니다. 무언이 너무 오래 돌아오지 않자 대감이 보낸 수색대였습니다. 그들은 눈 위에 찍힌 발자국을 따라 이곳까지 쫓아온 것이었습니다. 간호 2명은 몽둥이를 든 채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사나를 보자마자 이 모든 일의 원흉이라 생각했습니다. 내년이 감히 대감댁 종놈을 홀려 여기서 머물게 했구나. 당장 이 계집을 묶어라. 대감마님 아드님이 위독하시다. 한 명이 밧줄을 꺼내들고 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사나는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차에 피하기도 전에 무언의 그림자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늘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매를 맞으면서도 신음 한 번 제대로 내지 못했던 무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옆에 있던 마른 장작 하나를 집어들고 오두막 입구처럼 사나의 앞을 굳건히 막아섰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두 눈은 이글거리는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간호들을 향해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손대지 마라. 그의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도 무겁고 단호했습니다. 평생 억눌려왔던 그의 모든 의지가 처음으로 자신을 사람으로 봐준 이를 지키기 위해 폭발한 것입니다. 간호들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늘 짐승처럼 다루던 벙어리 하인이 감히 자신들에게 맞서는 모습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놈이 미쳤나 감히 주인을 막아서.
그들이 섣불리 달려들지 못하고 망설이는 사이 사나가 무언의 옷소매를 가만히 잡아당겼습니다. 그녀는 무언을 올려다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싸우지 말아요. 그리고는 간호들을 향해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를 살릴 약초라면 제게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 사람을 해치지 마십시오. 사나는 무언의 용기에 감동했고 동시에 아픈 아이의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무언은 장작을 내려놓았지만 여전히 사나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앞장서서 사나를 호위하겠다는 듯이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간호들은 어쨌든 목적을 달성했기에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않고 그들의 뒤를 따랐습니다. 무언과 사나가 산을 내려오는 모습은 마을 사람들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늘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금정산의 산매구가 저택의 벙어리 하인과 함께 걸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결코 잡혀오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나는 두려움 없이 당당했고 무언은 더 이상 그림자처럼 숨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나의 곁에서 그녀를 지키는 듬직한 산지기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무언이 그저 천한 하인이 아니라 산의 정기 징키를 아는 특별한 존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나가 요사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정말로 병을 고칠 신비한 능력을 가졌을지도 모른다는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번거리 하인과 상골 소녀에 대한 소문은 그들이 대감댁 대문에 도착하기도 전에 마을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판서 대감의 저택 대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간호들에게 이끌려 마당으로 들어서는 사나와 무언을 본 하인들은 두려움 반 호기심 반의 시선으로 멀찍이 물러섰습니다. 저택의 공기는 흉흉하고 무거웠습니다. 안방마님의 애끓는 곡소리가 방문을 넘어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판서 대감이 붉게 충혈된 눈으로 사랑채 마루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는 사나의 여리고 작은 체구를 보자 실망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년이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단 말이냐? 감히 나를 능멸하러 온 것이냐? 그의 고함 소리에 마당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사나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산속의 늙은 소나무처럼 고요하고 당당하게 대감과 눈을 맞추었습니다. 대감마님, 아이를 살릴 방도는 있으나 그 전에 제 청을 들어주셔야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대감을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대감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습니다. 내까짓 계집이 감히 나와 흥정을 하려 들어 내 목숨이 아깝지 않느냐. 사나는 무언의 곁으로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제 목숨은 아깝지 않으나 이 사람의 삶은 소중합니다. 저기 서 있는 무언을 노비 문서에서 풀어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금정산에 나무 한 그룹을 한 포기도 탐하지 않겠다고 산신께 맹세하십시오. 무언은 사나의 말에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유 따위는 감히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사나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대감은 망설였습니다. 노비 하나는 아깝지 않았으나 산의 재물을 포기하라는 것은 그의 탐욕을 정면으로 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안방에서 아이의 숨이 가늘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겠다, 내년의 청을 무엇이든 들어줄 터이니 당장 내 아들을 살려내기만 하라. 대감은 결국 절박하게 소리쳤습니다. 사나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고 아이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언은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삿갓을 든 채 문 앞을 굳건히 지키고 섰습니다. 그 누구도 사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나는 방 안의 값비싼 약재들을 모두 물렸습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이 산에서 가져온 이슬을 머금은 이름 모를 풀뿌리와 꽃집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무언이 길어온 맑은 샘물에 약초를 정성스럽게 달였습니다. 약초가 끓어오르자 방 안에는 비싼 사양이나 침향과는 다른 맑고 깊은 숲의 향기가 가득 찼습니다. 밤이 깊도록 사나는 아이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약을 먹이는 것뿐만 아니라 젖은 수건으로 아이의 몸을 닦아내며 숲의 자장가 같은 노래를 낮게 흥얼거렸습니다. 그것은 병마를 쫓아내는 주술이자 생명을 달래는 산의 소리였습니다. 꼬박 하루하고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문 밖에서 초조하게 서성이던 대감과 달리 무언은 미동도 하지 않고 문 앞을 지켰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새벽 촛불이 거의 다 타들어갈 무렵 아이의 거친 숨소리가 점차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숫덩이 같던 이마에서 식은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가 가늘게 눈을 떴습니다. 매어니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안방마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감격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판서대감은 환희의 차방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들의 이마를 만져보고는 열이 완전히 내린 것을 확인하고 포효하듯 웃었습니다. 살아났다, 내 아들이 살아났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사나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고마움 대신 차가운 소유욕이 번득였습니다. 내년의 제주가 실로 놀랍구나. 내 너를 내 곁에 두고 어의 유이보다 귀히 대접하겠다. 너는 이제부터 내 전속 의녀다. 대감이 명을 내렸습니다. 사나가 놀라 대꾸했습니다. 대감마님, 약조가. 대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약조 천한 것과의 약조 따위가 대감의 체면보다 중하겠느냐. 그는 간호들에게 눈짓했습니다. 저 계집은 꽁꽁 묶어 별채에 가두어라. 그리고 저 벙거리 놈은. 대감은 문 밖의 무언을 노려보았습니다. 주인을 속이고 요망한 계집과 작당하여 나를 능멸하려 했으니 당장 광에 가두고 곤장을 쳐서 다스리라. 대감은 자신의 병약한 아들을 구한 은인들에게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 한 것입니다. 간호들이 밧줄을 들고 산에게 다가섰습니다. 무언이 즉시 방 안으로 뛰어들어와 사나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을 뒤엎는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던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산신께서 노하신 것입니다. 아이의 말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쓰러지기 전에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상인들과 짜고 금정산에 신성한 나무들을 몰래 베어내려 하신 것을. 그래서 산이 노하셔서. 아이는 두려움에 떨며 자신이 엿들었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판서 대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아들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랑채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한 사내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며칠 전 무언이 꿀물을 쏟아 도포를 벌이게 했던 바로 그 손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차림새는 평범한 양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품에서 서슬퍼런 마파에 에마파이를 꺼내들었습니다. 암행어사 안징유씨 출두요. 그의 목소리가 저택 전체를 울렸습니다. 나는 그간 이 고을의 민심을 살피고 금정산의 목재를 불법으로 도벌하여 사리사욕을 채운다는 판서대감의 비리를 조사하고 있었소. 어사는 대감을 차갑게 쏘아보았습니다. 병든 아들을 구한 은인까지 속이고 탐욕을 채우려 하다니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소. 대감의 죄는 만천에 드러났으니 어서 저자를 포박하라. 어사의 호령에 함께 잠입해 있던 나졸들이 대감을 덮쳤습니다. 평생 권세와 명예 체면만을 쫓던 판서 대감은 모든 것을 잃고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탐욕이 결국 그 자신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어수선한 저택을 뒤로하고 무언과 사나는 조용히 대문을 걸어 나왔습니다. 어느새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산자락을 덮었던 두꺼운 눈이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서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애니엔 에초올 희망 두 사람이 마을로 내려오자 그들을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산매구라 수군거리거나 벙어리 놈이라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대감의 탐욕을 만천에 드러나게 하고 죽어가던 아이를 살려낸 두 사람은 마을의 영웅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오해했던 것을 부끄러워하며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그간 우리가 무지했소. 부디 우리와 함께 삽시다. 마을 사람들은 십시일반 힘을 모아 금정산이 가장 잘 보이는 양지바른 터에 두 사람을 위한 튼튼한 집을 지어주었습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완연한 봄이 오자 사나는 집 앞마당에 약초밭을 가꾸었습니다. 무어는 더 이상 대감댁의 말이 아니라 금정산 전체를 돌보는 산지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산길을 보수하고 사냥꾼들의 덫을 제거하며 산의 생명들을 지켰습니다. 사나는 산의 약초로 마을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약술가가 되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늦봄의 오후였습니다. 사나와 무어는 마당 가득 널어놓은 약초를 함께 뒤적이며 말리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따뜻하게 부서졌습니다. 사나가 땀을 닦는 무언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벙어리 무언이 아니에요. 당신은 산의 목소리를 듣는 산지기예요. 무언은 사나의 미소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저택에서의 그늘이나 고통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자신이 지키는 푸르른 금정산을 바라보고 자신들이 함께 지은 따뜻한 집을 바라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곁에 있는 사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에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신음도 울음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어보는 맑고 청가한 웃음소리였습니다. 하하. 그 웃음소리는 봄바람을 타고 산자락을 넘어 그들이 새로 찾은 행복처럼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늦가을 해가 일찍부터 서산으로 기울어 판서 대감댁의 넓은 마당에 길고 차가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처마 끝에 매달린 마른 옥수수대를 스치는 바람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들리는 날이었습니다. 부엌 아궁이에서 피어오르는 매캐한 저녁 연기가 공기 중에 무겁게 가라앉았고 그 너머로 육중한 기와 지붕이 위압적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었지요. 마당 한 구석에서 무언 우연이라 불리는 사내가 묵묵히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태어날 때부터 소리를 내지 못했지요. 그래서 이름조차 말이 없다는 뜻의 무언이었습니다. 그는 이 거대한 저택에서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존재는 오직 도끼가 마른 장작을 쪼개는 둔탁한 소리로만 증명될 뿐이었습니다. 그때 헛간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마당쇠가 무언을 발견하고는 발길을 멈췄습니다. 어이 벙어리, 그것만 끝내지 말고 마님방 아궁이도 살펴라. 오늘 밤엔 유난히 추울 거라 신다. 마당쇠는 퉁명스럽게 말하며 자기 몫의 일을 떠넘겼습니다. 무언은 그저 도끼질을 멈추고 고개만 한번 꾸벅 숙일 뿐이었습니다. 대꾸할 말도 불평할 기력도 없었지요. 해가 완전히 지고 나서야 무언은 자기 몫의 일을 겨우 마쳤습니다. 그는 줄인 배를 움켜쥐고 부엌으로 가 차갑게 식어버린 누룽지 한 덩이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바로 먹지 않고 저택 뒤편에 마구간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대감이 아끼는 사나운 군마 준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길들이지 못해 무언에게 관리가 맡겨진 말이었지요. 말은 거칠게 코를 뿜으며 낯선 일을 경계했지만 무언이 다가가자 이내 잠잠해졌습니다. 무언은 품에서 누룽지를 꺼내 말의 입에 넣어주며 거친 갈기를 가만히 쓸어주었습니다. 이 차가운 저택에서 유일하게 그에게 온기를 나눠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말의 따뜻한 콧김을 쬐며 잠시 언손을 녹였습니다. 말만이 그의 침묵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판서 대감댁에 중요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높은 벼슬아치들이었죠. 저택은 아침부터 분주했고 무언처럼 눈에 띄지 않아야 하는 하인들은 더욱 구석으로 내몰렸습니다. 사랑채에서는 시끌벅적한 웃음소리와 거문고 소리가 담장을 넘어 새어나왔습니다. 안방마님은 무언에게 조심스럽게 다과상을 사랑채로 내가라고 명했습니다. 하필이면 손이 빠른 다른 하녀가 급체하는 바람에 가장 미덥지 못한 그에게 일이 맡겨진 것입니다. 무언은 무거운 놋쟁반을 들고 쿵쾅거리는 심장을 애써 억눌렀습니다. 쟁반 위에는 귀한 약과와 맑은 꿀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마루에 막 발을 디뎠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반질반질하게 닦인 마룻바닥이 문제였습니다. 그가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미끄러운 바닥에 발이 꼬이며 몸의 균형을 잃었습니다. 쨍그랑 요란한 소리와 함께 녹그릇들이 마루에 나뒹굴었고 끈적한 꿀물이 손님 중 한 명의 값비싼 비단, 도포 자락을 흠뻑 적셨습니다. 사랑채의 웃음소리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도포를 버린 손님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냐.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판서 대감의 얼굴은 체면이 구겨져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감히 손님 앞에서 변명 한마디 못하는 무언을 노려보았습니다. 제요, 천한 것을 당장 끌어내라. 감히 귀한 손님 앞에서 이 무슨 망발이냐. 짐승만도 못한 놈, 대감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무언은 변명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마당 한가운데로 끌려나와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야 했습니다. 매질이 시작되었습니다. 흐읍, 그는 비명 대신 터져나오는 숨을 삼켰습니다. 모진 매가 등을 내리칠 때마다 무언은 흙바닥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억울했지만 호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사람들에게 멍청함 혹은 반항으로 비쳤습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지만 그것은 추위 때문인지 억울함 때문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차가운 늦가을 바람만이 그의 젖은 등 위로 무심하게 불어갈 뿐이었습니다. 그날 마당에서 당한 모진 매질로 인해 무언의 등은 불에 댄 듯 화끈거렸습니다. 얇은 무명옷 위로 스며나온 피가 밤사이 차가운 공기에 얼어붙어 살갗에 고통스럽게 달라붙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음 날에도 여느 때와 같이 소죽을 쓰고 마구간을 치워야 했습니다. 대감댁의 그 누구도 그의 고통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그의 상처마저 보이지 않게 만드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열흘쯤 지났을까요? 저택에 또 다른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이번에는 차가운 가을바람이 아니라 죽음의 냄새를 풍기는 불길한 기운이었습니다. 판서 대감의 금지오겹 하나뿐인 외아들이 원인 모를 열병 레빙에 걸려 쓰러진 것입니다. 펄펄 끓는 아이의 몸은 숯덩이 같았고 이름난 의원들이 밤낮으로 드나들며 값비싼 약재를 쏟아부었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대감댁의 분위기는 삽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사랑채에서 들려오던 호탕한 웃음소리는 멎었고 안방마님의 흐느끼는 소리만이 텅 빈 복도를 울렸습니다. 판서 대감은 자신의 권세로도 어쩔 수 없는 병마, 비익모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는 수염을 쥐어뜯으며 의원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아들을 살려내지 못하면 너희 모두 목숨을 부지할 줄 알라. 하지만 의원들은 고개만 조아릴 뿐 끓어오르는 열을 내릴 방도를 찾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던 어느 날 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한 무수리가 다른 하인에게 속삭였습니다. 금정산에 사는 산매구 샴메이 마릴세. 그 계집이 죽은 사람도 살리는 약초를 안다던데. 그 소리는 바람을 타고 돌고 돌아 결국 모든 희망을 잃고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이었던 판서 대감의 귀에까지 들어가고야 말았습니다. 대감은 당장 하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금정산에 산다는 그 요망한 계집을 아는 자가 있느냐. 하인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마구간을 지키던 늙은 마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대감마님,
저기 무언 놈이, 저 번거리 놈이 약초를 캔다며 가끔 금정산 깊은 곳까지 드나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구석에 서 있던 무언에게로 향했습니다. 대감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무언을 쏘아보았습니다. 그는 무언이 자신의 말을 알아듣는지조차 관심 없었습니다. 네가 그 계집을 안다 들었다. 당장 산으로 가 그 계집을 잡아오너라. 살려서 데려오든 죽여서라도 그 비방을 가져오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 만약 빈손으로 돌아온다면 내 놈의 목숨은 없을 것이다. 대감은 돈이 든 묵직한 전대를 무언의 발치에 던졌습니다. 무언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채 아물지 않은 등을 이끌고 산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대문을 나설 때 하늘은 이미 잔뜩 찌푸려 있었고 뼛속까지 시린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금정산은 험하기로 이름난 산이었습니다. 무언은 평소 약초를 캐던 익숙한 길을 따랐지만 산 중턱에 이르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첫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솜털처럼 날리던 눈발이 인해 장대비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천 엔히엔 버월설 역경 눈보라는 순식간에 온 산을 집어삼켰습니다. 무언은 길을 잃었습니다. 사방은 온통 하얗게 변해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휘몰아치는 바람소리는 귀신이 우는 듯했고 무언의 얇은 옷은 금세 젖어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쓰러질 듯한 몸을 이끌고 바위 틈에서 잠시 바람을 피하려 했습니다. 등에서는 다시 피가 배어 나오는 듯 욱신거렸습니다. 줄인 배와 추위 그리고 절망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이대로 끝인가? 그는 차라리 이대로 눈을 감으면 고통도 서름도 끝날 것 같았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차가운 저택의 마당에서 맞던 매질과 지금 이 순간 자신을 얼어붙게 하는 눈보라 중 어느 것이 더 차가운지 생각하다가 결국 하얀 눈밭 위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무언은 코끝을 간지럽히는 따뜻한 기운에 서서히 눈을 떴습니다.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매캐한 소나무 장작 타는 냄새와 지금껏 맡아본 적 없는 향긋한 약초 내음이었습니다. 귀에는 타닥타닥 불꽃 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떠보니 그는 좁지만 아늑한 흙바닥 오두막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젖었던 옷은 벗겨져 불 옆에 널려 있었고 몸에는 두꺼운 짐승 가죽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궁이 앞에는 한 소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산매구라 부르던 사나샨 엘였습니다. 사나는 달빛을 따 만든 듯한 검은 머리를 한쪽으로 묶고 무언이 매질로 인해 찢어졌던 옷을 작은 손으로 꼼꼼히 꿰매고 있었습니다. 무언이 몸을 일으키려 하자 끙하는 낮은 신음이 저도 모르게 새어나왔습니다. 그 소리에 사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산속의 샘물처럼 맑고 깊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놀람이나 경계심 대신 이상한 평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언이 말을 못한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사나는 꿰매던 옷을 내려놓고 아궁이에 걸어두었던 작은 솥에서 뜨끈한 죽을 한 그릇 퍼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무언에게 내밀었습니다. 무언은 망설였습니다. 그는 평생 누군가에게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인으로서 그는 항상 남은 음식을 먹거나 구석에서 몰래 허기를 채워야 했습니다. 사나는 무언이 죽그릇을 받지 않자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먼저 한 숟가락 떠서 후후 불어 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괜찮다는 듯이 웃어 보이며 다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그제야 무언은 조심스럽게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손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죽에는 이름 모를 산나물과 약초가 들어있어 독특한 향이 났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달았습니다. 무언은 사나의 오두막에서 며칠을 더 머물러야 했습니다. 바깥의 눈보라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그의 몸도 아직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두막 구석에서 묵묵히 사나의 일상을 지켜보았습니다. 사나는 정말로 숲의 일부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창문을 두드리는 박새들에게 모이를 나눠주며 다정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밤새 춥지는 않았느냐? 그러면 새들은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지저귀였습니다. 무어는 경이로운 눈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도 대감되게 사나운 말과 교감할 수 있었지만 사나는 마치 숲의 모든 생명과 대화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무언의 침묵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무언가를 필요로 할 때면 그가 손짓하기도 전에 먼저 알아채고 챙겨주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눈을 통해 그의 생각을 읽는 듯 했습니다. 눈보라가 잦아들던 날, 저녁 사나는 아궁이 깊숙한 곳에서 검게 그을린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뜨거운 재를 털어내자 노랗게 잘 익은 군고구마 2개가 드러났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구마 하나를 그녀가 무언에게 건넸습니다. 무언은 뜨거운 고구마를 받아들고 그 온기를 가만히 느꼈습니다. 이 작은 오두막 타닥거리는 불꽃 군고구마의 달콤한 냄새, 그리고 자신을 그저 사람으로 바라봐주는 저 맑은 눈동자. 무언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따뜻함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고구마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꿀처럼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는 사나를 바라보며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예의를 담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는 소리 없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나는 그저 엷은 미소로 답할 뿐이었습니다. 사나이의 오두막에서 몸을 추스르던 무어는 난생 처음으로 평온이라는 것을 맛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윽박지르는 호령도 경멸 어린 시선도 없었습니다. 오직 타닥거리는 장작 소리와 숲의 고요함, 그리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사나의 맑은 눈빛뿐이었습니다. 무어는 틈틈이 오두막 주변에 부서진 울타리를 고치고 무거운 물동이를 길어다주며 빚을 갚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오두막 근처 숲에서 여린 짐승의 고통스러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나와 무어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어린 노루 한 마리가 사냥꾼이 쳐놓은 쇠덫의 뒷다리가 단단히 걸린 채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노루는 극심한 고통과 공포에 질려 눈이 온통 충혈되어 있었고 피가 하얀 눈밭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사나가 안타까운 마음에 괜찮다 아가, 내가 도와주마 하며 다가가려 했지만 노루는 더욱 거칠게 날뛰며 그녀를 향해 머리를 들이받을 듯 위협했습니다. 상처 입은 짐승의 경계심은 숲과 친숙한 사나조차 어쩌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나는 발만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언이 조용히 사나의 앞을 막아서며 천천히 노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몸을 한껏 낮추어 자신을 위협적이지 않게 보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입을 여는 대신 목 깊은 곳에서부터 낮고 부드러운 소리를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흐음, 흐음. 그것은 말이 아니라 마치 어미사슴이 새끼를 달래는 듯한 혹은 깊은 산의 바람이 나무를 어루만지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놀랍게도 광란하던 노루가 점차 움직임을 멈추었습니다. 노루는 여전히 경계했지만 무언의 눈을 가만히 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언은 그 침묵의 소리, 그의 품성으로 계속해서 노루를 달랬습니다. 괜찮다, 아프지 않게 해주마. 나는 너를 해치지 않는다. 그의 진심이 소리 없이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무언은 한 뼘 한 뼘 아주 천천히 거리를 좁혔습니다. 마침내 그의 손이 노루의 머리에 닿았습니다. 노루는 잠시 몸을 떨었지만 이내 무언의 따뜻한 손길에 제 머리를 맡겼습니다. 그는 노루의 눈을 들여다보며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재빠르게 덫의 쇠고리를 풀어냈습니다. 덫이 풀려나자마자 사나가 준비해온 찌은 약초를 상처에 조심스럽게 발랐습니다.
사나는 그 모든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저 사내가 말보다 더 깊은 언어로 짐승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약초를 잘 아는 상골 소녀였지만 무언은 생명의 고통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특별한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사나는 무언의 등이 아니라 그의 깊고 따뜻한 영혼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숲의 정적을 깨고 거친 남자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찾았다. 저기 있다. 저 벙어리 놈하고 요망한 계집이다. 판서 대감댁의 간호치아 누들이었습니다. 무언이 너무 오래 돌아오지 않자 대감이 보낸 수색대였습니다. 그들은 눈 위에 찍힌 발자국을 따라 이곳까지 쫓아온 것이었습니다. 간호 2명은 몽둥이를 든 채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사나를 보자마자 이 모든 일의 원흉이라 생각했습니다. 내년이 감히 대감댁 종놈을 홀려 여기서 머물게 했구나. 당장 이 계집을 묶어라. 대감마님 아드님이 위독하시다. 한 명이 밧줄을 꺼내들고 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사나는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차에 피하기도 전에 무언의 그림자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늘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매를 맞으면서도 신음 한 번 제대로 내지 못했던 무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옆에 있던 마른 장작 하나를 집어들고 오두막 입구처럼 사나의 앞을 굳건히 막아섰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두 눈은 이글거리는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간호들을 향해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손대지 마라. 그의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도 무겁고 단호했습니다. 평생 억눌려왔던 그의 모든 의지가 처음으로 자신을 사람으로 봐준 이를 지키기 위해 폭발한 것입니다. 간호들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늘 짐승처럼 다루던 벙어리 하인이 감히 자신들에게 맞서는 모습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놈이 미쳤나 감히 주인을 막아서. 그들이 섣불리 달려들지 못하고 망설이는 사이 사나가 무언의 옷소매를 가만히 잡아당겼습니다. 그녀는 무언을 올려다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싸우지 말아요. 그리고는 간호들을 향해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를 살릴 약초라면 제게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 사람을 해치지 마십시오. 사나는 무언의 용기에 감동했고 동시에 아픈 아이의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무언은 장작을 내려놓았지만 여전히 사나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앞장서서 사나를 호위하겠다는 듯이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간호들은 어쨌든 목적을 달성했기에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않고 그들의 뒤를 따랐습니다. 무언과 사나가 산을 내려오는 모습은 마을 사람들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늘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금정산의 산매구가 저택의 벙어리 하인과 함께 걸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결코 잡혀오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나는 두려움 없이 당당했고 무언은 더 이상 그림자처럼 숨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나의 곁에서 그녀를 지키는 듬직한 산지기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무언이 그저 천한 하인이 아니라 산의 정기 징키를 아는 특별한 존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나가 요사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정말로 병을 고칠 신비한 능력을 가졌을지도 모른다는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번거리 하인과 상골 소녀에 대한 소문은 그들이 대감댁 대문에 도착하기도 전에 마을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판서 대감의 저택 대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간호들에게 이끌려 마당으로 들어서는 사나와 무언을 본 하인들은 두려움 반 호기심 반의 시선으로 멀찍이 물러섰습니다. 저택의 공기는 흉흉하고 무거웠습니다. 안방마님의
애끓는 곡소리가 방문을 넘어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판서 대감이 붉게 충혈된 눈으로 사랑채 마루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는 사나의 여리고 작은 체구를 보자 실망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년이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단 말이냐? 감히 나를 능멸하러 온 것이냐? 그의 고함 소리에 마당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사나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산속의 늙은 소나무처럼 고요하고 당당하게 대감과 눈을 맞추었습니다. 대감마님, 아이를 살릴 방도는 있으나 그 전에 제 청을 들어주셔야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대감을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대감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습니다. 내까짓 계집이 감히 나와 흥정을 하려 들어 내 목숨이 아깝지 않느냐. 사나는 무언의 곁으로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제 목숨은 아깝지 않으나 이 사람의 삶은 소중합니다. 저기 서 있는 무언을 노비 문서에서 풀어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금정산에 나무 한 그룹을 한 포기도 탐하지 않겠다고 산신께 맹세하십시오. 무언은 사나의 말에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유 따위는 감히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사나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대감은 망설였습니다. 노비 하나는 아깝지 않았으나 산의 재물을 포기하라는 것은 그의 탐욕을 정면으로 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안방에서 아이의 숨이 가늘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겠다, 내년의 청을 무엇이든 들어줄 터이니 당장 내 아들을 살려내기만 하라. 대감은 결국 절박하게 소리쳤습니다. 사나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고 아이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언은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삿갓을 든 채 문 앞을 굳건히 지키고 섰습니다. 그 누구도 사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나는 방 안의 값비싼 약재들을 모두 물렸습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이 산에서 가져온 이슬을 머금은 이름 모를 풀뿌리와 꽃집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무언이 길어온 맑은 샘물에 약초를 정성스럽게 다렸습니다. 약초가 끓어오르자 방 안에는 비싼 사양이나 침향과는 다른 맑고 깊은 숲의 향기가 가득 찼습니다. 밤이 깊도록 사나는 아이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약을 먹이는 것뿐만 아니라 젖은 수건으로 아이의 몸을 닦아내며 숲의 자장가 같은 노래를 낮게 흥얼거렸습니다. 그것은 병마를 쫓아내는 주술이자 생명을 달래는 산의 소리였습니다. 꼬박 하루하고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문 밖에서 초조하게 서성이던 대감과 달리 무언은 미동도 하지 않고 문 앞을 지켰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새벽 촛불이 거의 다 타들어갈 무렵 아이의 거친 숨소리가 점차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숫덩이 같던 이마에서 식은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가 가늘게 눈을 떴습니다. 매어니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안방마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감격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판서 대감은 환희의 차방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들의 이마를 만져보고는 열이 완전히 내린 것을 확인하고 포효하듯 웃었습니다. 살아났다, 내 아들이 살아났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사나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고마움 대신 차가운 소유욕이 번득였습니다. 내년의 제주가 실로 놀랍구나. 내 너를 내 곁에 두고 어의 유이보다 귀히 대접하겠다. 너는 이제부터 내 전속 의녀다. 대감이 명을 내렸습니다. 사나가 놀라 대꾸했습니다. 대감마님, 약조가. 대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약조 천한 것과의 약조 따위가 대감의 체면보다 중하겠느냐. 그는 간호들에게 눈짓했습니다. 저 계집은 꽁꽁 묶어 별채에 가두어라. 그리고 저 벙거리 놈은. 대감은 문 밖의 무언을 노려보았습니다. 주인을 속이고 요망한 계집과 작당하여 나를 능멸하려 했으니 당장 광에 가두고 곤장을 쳐서 다스리라. 대감은 자신의 병약한 아들을 구한 은인들에게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 한 것입니다. 간호들이 밧줄을 들고 산에게 다가섰습니다. 무원이 즉시 방 안으로 뛰어들어와 사나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 아버지. 모든 것을 뒤엎는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던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산신께서 노하신 것입니다. 아이의 말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쓰러지기 전에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상인들과 짜고 금정산에 신성한 나무들을 몰래 베어내려 하신 것을. 그래서 산이 노하셔서. 아이는 두려움에 떨며 자신이 엿들었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판서 대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아들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랑채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한 사내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며칠 전 무언이 꿀물을 쏟아 도포를 벌이게 했던 바로 그 손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차림새는 평범한 양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품에서 서슬퍼런 마파에 에마파이를 꺼내들었습니다. 암행어사 안징유씨 출두요. 그의 목소리가 저택 전체를 울렸습니다. 나는 그간 이 고을의 민심을 살피고 금정산의 목재를 불법으로 도벌하여 사리사욕을 채운다는 판서 대감의 비리를 조사하고 있었소. 어사는 대감을 차갑게 쏘아보았습니다. 병든 아들을 구한 은인까지 속이고 탐욕을 채우려 하다니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소. 대감의 죄는 만천에 드러났으니 어서 저자를 포박하라. 어사의 호령에 함께 잠입해 있던 나졸들이 대감을 덮쳤습니다. 평생 권세와 명예 체면만을 쫓던 판서 대감은 모든 것을 잃고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탐욕이 결국 그 자신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어수선한 저택을 뒤로하고 무언과 사나는 조용히 대문을 걸어 나왔습니다. 어느새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산자락을 덮었던 두꺼운 눈이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서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애니엔 에초올 희망 두 사람이 마을로 내려오자 그들을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산매구라 수군거리거나 벙어리 놈이라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대감의 탐욕을 만천에 드러나게 하고 죽어가던 아이를 살려낸 두 사람은 마을의 영웅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오해했던 것을 부끄러워하며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그간 우리가 무지했소. 부디 우리와 함께 삽시다. 마을 사람들은 십시일반 힘을 모아 금정산이 가장 잘 보이는 양지바른 터에 두 사람을 위한 튼튼한 집을 지어주었습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완연한 봄이 오자 사나는 집 앞마당에 약초밭을 가꾸었습니다. 무언은 더 이상 대감댁의 말이 아니라 금정산 전체를 돌보는 산지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산길을 보수하고 사냥꾼들의 덫을 제거하며 산의 생명들을 지켰습니다. 사나는 산의 약초로 마을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약술가가 되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늦봄의 오후였습니다. 사나와 무언은 마당 가득 널어놓은 약초를 함께 뒤적이며 말리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따뜻하게 부서졌습니다. 사나가 땀을 닦는 무언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벙어리 무언이 아니에요. 당신은 산의 목소리를 듣는 산지기예요. 무언은 사나의 미소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저택에서의 그늘이나 고통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자신이 지키는 푸르른 금정산을 바라보고 자신들이 함께 지은 따뜻한 집을 바라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곁에 있는 사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에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신음도 울음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어보는 맑고 청가한 웃음소리였습니다. 하하. 그 웃음소리는 봄바람을 타고 산자락을 넘어
그들이 새로 찾은 행복처럼 널리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늦가을 해가 일찍부터 서산으로 기울어 판서 대감댁의 넓은 마당에 길고 차가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처마 끝에 매달린 마른 옥수수대를 스치는 바람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들리는 날이었습니다. 부엌 아궁이에서 피어오르는 매캐한 저녁 연기가 공기 중에 무겁게 가라앉았고 그 너머로 육중한 기와지붕이 위압적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었지요. 마당 한 구석에서 무언 우연이라 불리는 사내가 묵묵히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태어날 때부터 소리를 내지 못했지요. 그래서 이름조차 말이 없다는 뜻의 무언이었습니다. 그는 이 거대한 저택에서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존재는 오직 도끼가 마른 장작을 쪼개는 둔탁한 소리로만 증명될 뿐이었습니다. 그때 헛간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마당쇠가 무언을 발견하고는 발길을 멈췄습니다. 어이 벙어리, 그것만 끝내지 말고 마님 방 아궁이도 살펴라. 오늘 밤엔 유난히 추울 거라 신다. 마당쇠는 퉁명스럽게 말하며 자기 몫의 일을 떠넘겼습니다. 무언은 그저 도끼질을 멈추고 고개만 한번 꾸벅 숙일 뿐이었습니다. 대꾸할 말도 불평할 기력도 없었지요. 해가 완전히 지고 나서야 무언은 자기 몫의 일을 겨우 마쳤습니다. 그는 줄인 배를 움켜쥐고 부엌으로 가 차갑게 식어버린 누룽지 한 덩이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바로 먹지 않고 저택 뒤편에 마구간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대감이 아끼는 사나운 군마 준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길들이지 못해 무언에게 관리가 맡겨진 말이었지요. 말은 거칠게 코를 뿜으며 낯선 일을 경계했지만 무언이 다가가자 이내 잠잠해졌습니다. 무언은 품에서 누룽지를 꺼내 말의 입에 넣어주며 거친 갈기를 가만히 쓸어주었습니다. 이 차가운 저택에서 유일하게 그에게 온기를 나눠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말의 따뜻한 콧김을 쬐며 잠시 언손을 녹였습니다. 말만이 그의 침묵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판서 대감댁에 중요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높은 벼슬아치들이었지요. 저택은 아침부터 분주했고 무언처럼 눈에 띄지 않아야 하는 하인들은 더욱 구석으로 내몰렸습니다. 사랑채에서는 시끌벅적한 웃음소리와 거문고 소리가 담장을 넘어 새어나왔습니다. 안방마님은 무언에게 조심스럽게 다과상을 사랑채로 내가라고 명했습니다. 하필이면 손이 빠른 다른 하녀가 급체하는 바람에 가장 미덥지 못한 그에게 일이 맡겨진 것입니다. 무언은 무거운 놋쟁반을 들고 쿵쾅거리는 심장을 애써 억눌렀습니다. 쟁반 위에는 귀한 약과와 맑은 꿀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마루에 막 발을 디뎠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반질반질하게 닦인 마룻바닥이 문제였습니다. 그가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미끄러운 바닥에 발이 꼬이며 몸의 균형을 잃었습니다. 쨍그랑 요란한 소리와 함께 녹그릇들이 마루에 나뒹굴었고 끈적한 꿀물이 손님 중 한 명의 값비싼 비단, 도포 자락을 흠뻑 적셨습니다. 사랑채의 웃음소리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도포를 버린 손님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냐.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판서 대감의 얼굴은 체면이 구겨져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감히 손님 앞에서 변명 한마디 못하는 무언을 노려보았습니다. 제어, 천한 것을 당장 끌어내라. 감히 귀한 손님 앞에서 이 무슨 망발이냐. 짐승만도 못한 놈, 대감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무언은 변명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마당 한가운데로 끌려나와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야 했습니다. 매질이 시작되었습니다. 흐읍, 그는 비명 대신 터져나오는 숨을 삼켰습니다. 모진 매가 등을 내리칠 때마다 무언은 흙바닥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억울했지만 호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사람들에게 멍청함 혹은 반항으로 비쳤습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지만 그것은 추위 때문인지 억울함 때문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차가운 늦가을 바람만이 그의 젖은 등 위로 무심하게 불어갈 뿐이었습니다. 그날 마당에서 당한 모진 매질로 인해 무언의 등은 불에 댄 듯 화끈거렸습니다. 얇은 무명옷 위로 스며 나온 피가 밤사이 차가운 공기에 얼어붙어 살갗에 고통스럽게 달라붙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음 날에도 여느 때와 같이 소죽을 쓰고 마구간을 치워야 했습니다. 대감되게 그 누구도 그의 고통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그의 상처마저 보이지 않게 만드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열흘쯤 지났을까요? 저택에 또 다른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이번에는 차가운 가을바람이 아니라 죽음의 냄새를 풍기는 불길한 기운이었습니다. 판서 대감의 금지오겹 하나뿐인 외아들이 원인 모를 열병 레빙에 걸려 쓰러진 것입니다. 펄펄 끓는 아이의 몸은 숯덩이 같았고 이름난 의원들이 밤낮으로 드나들며 값비싼 약재를 쏟아부었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대감댁의 분위기는 삽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사랑채에서 들려오던 호탕한 웃음소리는 멎었고 안방마님의 흐느끼는 소리만이 텅 빈 복도를 울렸습니다. 판서대감은 자신의 권세로도 어쩔 수 없는 병마, 비익모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는 수염을 쥐어뜯으며 의원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아들을 살려내지 못하면 너희 모두 목숨을 부지할 줄 알라. 하지만 의원들은 고개만 조아릴 뿐 끓어오르는 열을 내릴 방도를 찾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던 어느 날 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한 무수리가 다른 하인에게 속삭였습니다. 금정산에 사는 산매구 샴메이 마릴세. 그 계집이 죽은 사람도 살리는 약초를 안다던데. 그 소리는 바람을 타고 돌고 돌아 결국 모든 희망을 잃고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이었던 판서 대감의 귀에까지 들어가고야 말았습니다. 대감은 당장 하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금정산에 산다는 그 요망한 계집을 아는 자가 있느냐? 하인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마구간을 지키던 늙은 마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대감마님, 저기 무언놈이, 저 번거리 놈이 약초를 캔다며 가끔 금정산 깊은 곳까지 드나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구석에 서 있던 무언에게로 향했습니다. 대감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무언을 쏘아보았습니다. 그는 무언이 자신의 말을 알아듣는지조차 관심 없었습니다. 네가 그 계집을 안다 들었다. 당장 산으로 가 그 계집을 잡아오너라. 살려서 데려오든 죽여서라도 그 비방을 가져오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 만약 빈손으로 돌아온다면 내 놈의 목숨은 없을 것이다. 대감은 돈이 든 묵직한 전대를 무언의 발치에 던졌습니다. 무언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채 아물지 않은 등을 이끌고 산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대문을 나설 때 하늘은 이미 잔뜩 찌푸려 있었고 뼛속까지 시린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금정산은 험하기로 이름난 산이었습니다. 무언은 평소 약초를 캐던 익숙한 길을 따랐지만 산 중턱에 이르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첫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솜털처럼 날리던 눈발이 인해 장대비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천 엔히엔 버월설 역경 눈보라는 순식간에 온 산을 집어삼켰습니다. 무언은 길을 잃었습니다. 사방은 온통 하얗게 변해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휘몰아치는 바람소리는 귀신이 우는 듯했고 무언의 얇은 옷은 금세 젖어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쓰러질 듯한 몸을 이끌고 바위 틈에서 잠시 바람을 피하려 했습니다. 등에서는 다시 피가 배어 나오는 듯 욱신거렸습니다. 줄인 배와 추위 그리고 절망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이대로 끝인가? 그는 차라리 이대로 눈을 감으면 고통도 서름도 끝날 것 같았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차가운 저택의 마당에서 맞던 매질과 지금 이 순간 자신을 얼어붙게 하는 눈보라 중 어느 것이 더 차가운지 생각하다가 결국 하얀 눈밭 위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무언은 코끝을 간지럽히는 따뜻한 기운에 서서히 눈을 떴습니다.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매캐한 소나무 장작 타는 냄새와 지금껏 맡아본 적 없는 향긋한 약초 내음이었습니다. 귀에는 타닥타닥 불꽃 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떠보니 그는 좁지만 아늑한 흙바닥 오두막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젖었던 옷은 벗겨져 불 옆에 널려 있었고 몸에는 두꺼운 짐승 가죽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궁이 앞에는 한 소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산메구라 부르던 사나샨 엘였습니다. 사나는 달빛을 따 만든 듯한 검은 머리를 한쪽으로 묶고 무언이 매질로 인해 찢어졌던 옷을 작은 손으로 꼼꼼히 꿰매고 있었습니다. 무언이 몸을 일으키려 하자 끙하는 낮은 신음이 저도 모르게 새어나왔습니다. 그 소리에 사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산속의 샘물처럼 맑고 깊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놀람이나 경계심 대신 이상한 평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언이 말을 못한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사나는 꿰매던 옷을 내려놓고 아궁이에 걸어두었던 작은 솥에서 뜨끈한 죽을 한 그릇 퍼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무언에게 내밀었습니다. 무언은 망설였습니다. 그는 평생 누군가에게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인으로서 그는 항상 남은 음식을 먹거나 구석에서 몰래 허기를 채워야 했습니다. 사나는 무언이 죽그릇을 받지 않자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먼저 한 숟가락 떠서 후후 불어 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괜찮다는 듯이 웃어 보이며 다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그제야 무언은 조심스럽게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손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죽에는 이름 모를 산나물과 약초가 들어있어 독특한 향이 났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달았습니다. 무언은 사나의 오두막에서 며칠을 더 머물러야 했습니다. 바깥의 눈보라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그의 몸도 아직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두막 구석에서 묵묵히 사나의 일상을 지켜보았습니다. 사나는 정말로 숲의 일부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창문을 두드리는 박새들에게 모이를 나눠주며 다정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밤새 춥지는 않았느냐? 그러면 새들은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지저귀였습니다. 무언은 경이로운 눈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도 대감되게 사나운 말과 교감할 수 있었지만 사나는 마치 숲의 모든 생명과 대화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무언의 침묵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무언가를 필요로 할 때면 그가 손짓하기도 전에 먼저 알아채고 챙겨주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눈을 통해 그의 생각을 읽는 듯 했습니다. 눈보라가 잦아들던 날, 저녁 사나는 아궁이 깊숙한 곳에서 검게 그을린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뜨거운 재를 털어내자 노랗게 잘 익은 군고구마 2개가 드러났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구마 하나를 그녀가 무언에게 건넸습니다. 무언은 뜨거운 고구마를 받아들고 그 온기를 가만히 느꼈습니다. 이 작은 오두막 타닥거리는 불꽃 군고구마의 달콤한 냄새, 그리고 자신을 그저 사람으로 바라봐주는 저 맑은 눈동자. 무언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따뜻함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고구마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꿀처럼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는 사나를 바라보며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예의를 담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는 소리 없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나는 그저 엷은 미소로 답할 뿐이었습니다. 사나이의 오두막에서 몸을 추스르던 무언은 난생 처음으로 평온이라는 것을 맛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윽박지르는 호령도 경멸 어린 시선도 없었습니다. 오직 타닥거리는 장작 소리와 숲의 고요함, 그리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사나의 맑은 눈빛뿐이었습니다.
무원은 틈틈이 오두막 주변에 부서진 울타리를 고치고 무거운 물동이를 길어다 주며 빚을 갚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오두막 근처 숲에서 여린 짐승의 고통스러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나와 무원은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어린 노루 한 마리가 사냥꾼이 쳐놓은 쇠덫의 뒷다리가 단단히 걸린 채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노루는 극심한 고통과 공포에 질려 눈이 온통 충혈되어 있었고 피가 하얀 눈밭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사나가 안타까운 마음에 괜찮다 아가, 내가 도와주마 하며 다가가려 했지만 노루는 더욱 거칠게 날뛰며 그녀를 향해 머리를 들이받을 듯 위협했습니다. 상처 입은 짐승의 경계심은 숲과 친숙한 사나조차 어쩌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나는 발만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원이 조용히 사나의 앞을 막아서며 천천히 노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몸을 한껏 낮추어 자신을 위협적이지 않게 보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입을 여는 대신 목 깊은 곳에서부터 낮고 부드러운 소리를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흐음, 흐음. 그것은 말이 아니라 마치 어미 사슴이 새끼를 달래는 듯한 혹은 깊은 산의 바람이 나무를 어루만지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놀랍게도 광란하던 노루가 점차 움직임을 멈추었습니다. 노루는 여전히 경계했지만 무원의 눈을 가만히 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원은 그 침묵의 소리, 그의 품성으로 계속해서 노루를 달랬습니다. 괜찮다, 아프지 않게 해주마. 나는 너를 해치지 않는다. 그의 진심이 소리 없이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무원은 한 뼘 한 뼘 아주 천천히 거리를 좁혔습니다. 마침내 그의 손이 노루의 머리에 닿았습니다. 노루는 잠시 몸을 떨었지만 이내 무원의 따뜻한 손길에 제 머리를 맡겼습니다. 그는 노루의 눈을 들여다보며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재빠르게 덫의 쇠고리를 풀어냈습니다. 덫이 풀려나자마자 사나가 준비해온 찌은 약초를 상처에 조심스럽게 발랐습니다. 사나는 그 모든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저 사내가 말보다 더 깊은 언어로 짐승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약초를 잘 아는 상골 소녀였지만 무원은 생명의 고통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특별한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사나는 무원의 등이 아니라 그의 깊고 따뜻한 영혼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숲의 정적을 깨고 거친 남자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찾았다. 저기 있다. 저 벙어리 놈하고 요망한 계집이다. 판서 대감댁의 간호치아 누들이었습니다. 무원이 너무 오래 돌아오지 않자 대감이 보낸 수색대였습니다. 그들은 눈 위에 찍힌 발자국을 따라 이곳까지 쫓아온 것이었습니다. 간호 2명은 몽둥이를 든 채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사나를 보자마자 이 모든 일의 원흉이라 생각했습니다. 내년이 감히 대감댁 종놈을 홀려 여기서 머물게 했구나. 당장 이 계집을 묶어라. 대감마님 아드님이 위독하시다. 한 명이 밧줄을 꺼내들고 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사나는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차에 피하기도 전에 무원의 그림자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늘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매를 맞으면서도 신음 한 번 제대로 내지 못했던 무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옆에 있던 마른 장작 하나를 집어들고 오두막 입구처럼 사나의 앞을 굳건히 막아섰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두 눈은 이글거리는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간호들을 향해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손대지 마라. 그의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도 무겁고 단호했습니다. 평생 억눌려왔던 그의 모든 의지가 처음으로 자신을 사람으로 봐준 이를 지키기 위해 폭발한 것입니다. 간호들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늘 짐승처럼 다루던 벙어리 하인이
감히 자신들에게 맞서는 모습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놈이 미쳤나 감히 주인을 막아서. 그들이 섣불리 달려들지 못하고 망설이는 사이 사나가 무언의 옷소매를 가만히 잡아당겼습니다. 그녀는 무언을 올려다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싸우지 말아요. 그리고는 간호들을 향해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를 살릴 약초라면 제게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 사람을 해치지 마십시오. 사나는 무언의 용기에 감동했고 동시에 아픈 아이의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무언은 장작을 내려놓았지만 여전히 사나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앞장서서 사나를 호위하겠다는 듯이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간호들은 어쨌든 목적을 달성했기에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않고 그들의 뒤를 따랐습니다. 무언과 사나가 산을 내려오는 모습은 마을 사람들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늘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금정산의 산매구가 저택의 벙어리 하인과 함께 걸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결코 잡혀오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나는 두려움 없이 당당했고 무언은 더 이상 그림자처럼 숨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나의 곁에서 그녀를 지키는 듬직한 산지기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무언이 그저 천한 하인이 아니라 산의 정기 징키를 아는 특별한 존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나가 요사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정말로 병을 고칠 신비한 능력을 가졌을지도 모른다는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번거리 하인과 상골 소녀에 대한 소문은 그들이 대감댁 대문에 도착하기도 전에 마을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판서 대감의 저택 대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간호들에게 이끌려 마당으로 들어서는 사나와 무언을 본 하인들은 두려움 반 호기심 반의 시선으로 멀찍이 물러섰습니다. 저택의 공기는 흉흉하고 무거웠습니다. 안방마님의 애끓는 곡소리가 방문을 넘어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판서 대감이 붉게 충혈된 눈으로 사랑채 마루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는 사나의 여리고 작은 체구를 보자 실망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년이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단 말이냐? 감히 나를 능멸하러 온 것이냐? 그의 고함 소리에 마당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사나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산속의 늙은 소나무처럼 고요하고 당당하게 대감과 눈을 맞추었습니다. 대감마님, 아이를 살릴 방도는 있으나 그 전에 제 청을 들어주셔야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대감을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대감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습니다. 내까짓 계집이 감히 나와 흥정을 하려 들어 내 목숨이 아깝지 않느냐. 사나는 무언의 곁으로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제 목숨은 아깝지 않으나 이 사람의 삶은 소중합니다. 저기 서 있는 무언을 노비 문서에서 풀어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금정산에 나무 한 그룹을 한 포기도 탐하지 않겠다고 산신께 맹세하십시오. 무언은 사나의 말에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유 따위는 감히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사나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대감은 망설였습니다. 노비 하나는 아깝지 않았으나 산의 재물을 포기하라는 것은 그의 탐욕을 정면으로 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안방에서 아이의 숨이 가늘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겠다, 내년의 청을 무엇이든 들어줄 터이니 당장 내 아들을 살려내기만 하라. 대감은 결국 절박하게 소리쳤습니다. 사나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고 아이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언은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삿갓을 든 채 문 앞을 굳건히 지키고 섰습니다. 그 누구도 사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나는 방 안의 값비싼 약재들을 모두 물렸습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이 산에서 가져온 이슬을 머금은 이름 모를 풀뿌리와 꽃집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무언이 길어온 맑은 샘물에 약초를 정성스럽게 달였습니다. 약초가 끓어오르자 방 안에는 비싼 사양이나 침향과는 다른 맑고 깊은 숲의 향기가 가득 찼습니다. 밤이 깊도록 사나는 아이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약을 먹이는 것뿐만 아니라 젖은 수건으로 아이의 몸을 닦아내며 숲의 자장가 같은 노래를 낮게 흥얼거렸습니다. 그것은 병마를 쫓아내는 주술이자 생명을 달래는 산의 소리였습니다. 꼬박 하루하고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문 밖에서 초조하게 서성이던 대감과 달리 무언은 미동도 하지 않고 문 앞을 지켰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새벽 촛불이 거의 다 타들어갈 무렵 아이의 거친 숨소리가 점차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숫덩이 같던 이마에서 식은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가 가늘게 눈을 떴습니다. 매어니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안방마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감격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판서대감은 환희의 차방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들의 이마를 만져보고는 열이 완전히 내린 것을 확인하고 포효하듯 웃었습니다. 살아났다, 내 아들이 살아났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사나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고마움 대신 차가운 소유욕이 번득였습니다. 내년의 제주가 실로 놀랍구나. 내 너를 내 곁에 두고 어의 유이보다 귀히 대접하겠다. 너는 이제부터 내 전속 의녀다. 대감이 명을 내렸습니다. 사나가 놀라 대꾸했습니다. 대감마님, 약조가. 대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약조 천한 것과의 약조 따위가 대감의 체면보다 중하겠느냐. 그는 간호들에게 눈짓했습니다. 저 계집은 꽁꽁 묶어 별채에 가두어라. 그리고 저 벙거리 놈은. 대감은 문 밖의 무언을 노려보았습니다. 주인을 속이고 요망한 계집과 작당하여 나를 능멸하려 했으니 당장 광에 가두고 곤장을 쳐서 다스리라. 대감은 자신의 병약한 아들을 구한 은인들에게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 한 것입니다. 간호들이 밧줄을 들고 산에게 다가섰습니다. 무언이 즉시 방 안으로 뛰어들어와 사나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을 뒤엎는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던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산신께서 노하신 것입니다. 아이의 말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쓰러지기 전에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상인들과 짜고 금정산에 신성한 나무들을 몰래 베어내려 하신 것을. 그래서 산이 노하셔서. 아이는 두려움에 떨며 자신이 엿들었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판서 대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아들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랑채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한 사내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며칠 전 무언이 꿀물을 쏟아 도포를 벌이게 했던 바로 그 손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차림새는 평범한 양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품에서 서슬퍼런 마파에 에마파이를 꺼내들었습니다. 암행어사 안징유씨 출두요. 그의 목소리가 저택 전체를 울렸습니다. 나는 그간 이 고을의 민심을 살피고 금정산의 목재를 불법으로 도벌하여 사리사욕을 채운다는 판서대감의 비리를 조사하고 있었소. 어사는 대감을 차갑게 쏘아보았습니다. 병든 아들을 구한 은인까지 속이고 탐욕을 채우려 하다니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소. 대감의 죄는 만천에 드러났으니 어서 저자를 포박하라. 어사의 호령에 함께 잠입해 있던 나졸들이 대감을 덮쳤습니다. 평생 권세와 명예 체면만을 쫓던 판서 대감은 모든 것을 잃고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탐욕이 결국 그 자신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어수선한 저택을 뒤로하고
무언과 사나는 조용히 대문을 걸어 나왔습니다. 어느새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산자락을 덮었던 두꺼운 눈이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서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애니엔 에초올 희망 두 사람이 마을로 내려오자 그들을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산매구라 수군거리거나 벙어리 놈이라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대감의 탐욕을 만천에 드러나게 하고 죽어가던 아이를 살려낸 두 사람은 마을의 영웅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오해했던 것을 부끄러워하며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그간 우리가 무지했소. 부디 우리와 함께 삽시다. 마을 사람들은 십시일반 힘을 모아 금정산이 가장 잘 보이는 양지바른 터에 두 사람을 위한 튼튼한 집을 지어주었습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완연한 봄이 오자 사나는 집 앞마당에 약초밭을 가꾸었습니다. 무어는 더 이상 대감댁의 말이 아니라 금정산 전체를 돌보는 산지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산길을 보수하고 사냥꾼들의 덫을 제거하며 산의 생명들을 지켰습니다. 사나는 산의 약초로 마을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약술가가 되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늦봄의 오후였습니다. 사나와 무어는 마당 가득 널어놓은 약초를 함께 뒤적이며 말리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따뜻하게 부서졌습니다. 사나가 땀을 닦는 무언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벙어리 무언이 아니에요. 당신은 산의 목소리를 듣는 산지기예요. 무언은 사나의 미소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저택에서의 그늘이나 고통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자신이 지키는 푸르른 금정산을 바라보고 자신들이 함께 지은 따뜻한 집을 바라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곁에 있는 사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에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신음도 울음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어보는 맑고 청가한 웃음소리였습니다. 하하. 그 웃음소리는 봄바람을 타고 산자락을 넘어 그들이 새로 찾은 행복처럼 널리 퍼져나갔습니다.